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뭐 여기저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뭐 종로에 나가지 않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박 교수님 종로 지역구시잖아요. 한장원은 강남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몇 달 전에도 했던 질문 받았는데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네.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그래도 젖잘싸 평가를 받았어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유는 네. 딱 하나입니다. 경기도지사를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다음 총선 만만치 않거든요.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당을 갖다가 소위 비대위 체제나 선대위 체제로 끌고 가면서 본인이 종로에서 출마에 당선된다? 총선이 패배하더라도 젖잘싸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할 텐데 저 그림은 이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요. 일단 본인이 정치 생명을 걸고 출마하는데 당선 여부가 확실치 않은 지역에 출마한다? 이거 본인이 선택할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있는 최재형 의원은 그 본인도 어쨌든 대선 출마를 노리는 분인데 쉽게 자리 비켜줄까? 네. 만만치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은 거기에서 누구랑 붙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가 와서 붙어준다면야 한동훈 장관이 정치 생명을 걸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게 아니고 더 참신하거나 또 예를 들어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 나온다. 그럼 그것도 모를 일이거든요. 또 네 번째, 종로 구민이 갑자기 위에서 내리꽂히는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환영할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네. 종로 출마가 쉬운 결정은 아닐 거다. 좀 그런 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동안 정치 1번지라고 하는 종로에서 소위 거물 정치인들이 출마를 할 때 꼭 지역에 뭐 태생이거나 지역 연고가 많아서 나왔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도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정치 1번지 역할을 했던 종로가 정치 1번지가 맞는가? 네. 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은 동의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치 1번지라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대통령실이 옮겨가 있는 용산 혹은 국회가 있는 영등포 정도가 네. 정치 1번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제 관행적으로 사실 종로 구민 숫자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 구민이 어떤 정치의 어떤 상징성을 네. 갖는 투표력을 보여줬느냐. 사실 그에 대한 분석도 뭐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정치 1번지라고 하면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 그 영등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유력 정치인의 격돌 모습을 우리가 정치 1번지, 정치의 어떤 사인을 줄 수 있는 격전장으로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영등포의 한동훈, 뭐 또 영등포의 이재명 이런 분들이 나와서 좀 격돌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과연 한 장관을 총선에 차출을 할지, 차출한다면 어떻게 쓸지 좀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한동훈 카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니환 위원장의 어떤 중진, 윤핵관 압박이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일각에선 레드카펫 한 장관한테 깔아주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네. 뭐 한동훈이 나오면 전국 선거를 마치 지휘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이분은 시대전환 국회의원인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인지 아직 좀 이게 좀 가름마가 좀 안 타져 있는 상황이죠. 과도한 포장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를 친다면 물론 왕조시대는 아닙니다만 그 영남의 세도가를 제치고 신진 사대부가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그 에너지라는 것이 사실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그 혁신의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당을 뛰쳐나갈 기세에 있는 이준석 등의 새로운 어떤 세력에 의한 신진의 어떤 진출인지 이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더 크다라고 보는데 쇄신을 아무리 한들 그것이 갖는 반향보다는 그건 내부적인 문제이고 새로운 창당, 신당의 등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새로운 사람들, 신진을 등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더 큰 요구를 네. 아마 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신당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신당이 갖는 의미는 당연히 2030에 대한 그 예. 세대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고 있을 것이고 여기에 새 정치를 얹고 또 요즘은 이제 TK,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큰 영향으로 국민의힘은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닥쳐온 내년 4월 총선을 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바통을 이어받는 그래서 국무총리를 어차피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 총선 전후로 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했고 그리고 대통령도 어떤 국정의 전환의 의미에서 교체 카드를 만작만작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상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한 지역구의 한동훈을 출격시키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또 묶는 것도 좀 애매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를 맡겨서 결국은 다음 대선까지 이어가는 그런 바통을 한동훈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